안녕하십니까? 우리 5월 첫 주 이론 수업 하도록 할게요. 6월 강의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5, 6월 강의는 3권의 여성간호학 지금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하면 여성간호학이 끝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신간호학이 나가요. 그래서 여성간호학 일부랑 정신간호학 그리고 이제 4권에 이제 학교보건하고 보건교육, 학교보건, 지역사회 간호학을 그렇게 이제 5, 6월 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5, 6월 달 정신하고 지역사회가 조금 인문사회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때까지는 좀 과학적인 게 있었잖아요. 병태 생리인 약간 과학적인 접근이었다면 이제 정신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는 인문사회적인 계열이거든요. 네, 그런 계열이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미리 정신하고 지역은 미리 제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더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간호학 다시 앞에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목차의 7페이지를 보면요. 그래서 임시 초기 출혈 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연유산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초기 출혈에는 자연유산하고 자궁의 임신, 포상기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궁의 임신하고 포상기태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궁의 임신은 제가 별 3개 정도였고 포상기태도 얘도 사실 별 3개짜리이긴 해요. 별 3개짜리. 최근에 나와서 제가 별 2개라고 한 것 같은데 여튼 얘네들 중요하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임산부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합병증이 출혈하고 감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혈은 임신 시에도 출혈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산후에도 출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제 감염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후기 출혈은 우리가 전치 태반하고 태반조기 박리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둘 다 되게 중요한 애들이라고 했어요. 별 3개짜리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전치 태반조기 박리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증상에 대해서 특히 시험에 나왔어요. 증상을 일으킨 기전을 또 물어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출혈 부분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임산부에서는 이제 출혈이 생명과 또 유산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산이랑 조산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276페이지에 자궁의 임신을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 6월 달은 열심히 해야 할 때라고 했어요. 5, 6월 달.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중요 과목이 남는 시기이고 그리고 여성도 그렇고 정신은 시험에서 요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과목이거든요. 정신하고 이제 여성은 그렇고 이제 지역이나 학교 보고는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5, 6월 달은 중요 과목이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흐트러지거나 뭐 슬럼프가 왔다든지 그러시면 특히 안 되는 시기예요. 1, 2월 달은 이제 전반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시기이고 이제 5, 6월 달은 주요 과목이 들어가고 또 이제 합격에 되게 중요한 애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점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5, 6월 달에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또 가져야 하고 이제 교육학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하는 교육학도 네. 하여튼 5, 6, 7, 8은 좀 마무리 작업이 좀 해줘야 돼. 5, 6, 7, 8. 그래야 이제 9월 달에 전공에 올인할 수 있거든요. 전공 9월 달에는 제가 이제 200페이지씩 나가거든요. 9월 달에는. 9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고 이제 매주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200페이지씩 나가기 때문에 지금 100페이지도 버거우시잖아요. 지금 100페이지도 버거우시죠? 버거우신데, 이제 9월 달에는, 아니, 9월이 아니라 7월이죠. 말 잘못했다. 7월부터. 7, 9월 달. 7월에는 이제 200페이지 나가거든요? 7월에 200페이지를 나가니까, 그러니까, 교육학은, 네, 5, 6월 달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전공에 좀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 6월 달에도 이제 교육학을 내가 마스터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보내셔야 좀 수월해요, 공부가. 5, 6월 달. 그러니까 이 5, 6월 달이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이 5, 6월 달에 해이하게 정말 보내면 안 돼요. 안 되시고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남아서 저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뭐 9시 넘어서 10시에서도 스터디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터디 끝나고 10시. 그러니까 내가 갈 때가 9시 정도 넘어서 갔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 보면 10시까지 아마 하실 거래요. 그래서 스터디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열심히 해지지 않고 하셔야 할 때예요, 지금. 지금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잠도 너무 자지 않고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는 거는 되게 안 좋거든요. 우리는 시험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낮과 밤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게 장기전에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이 수험생은 운동선수랑 거의 비슷해요. 운동선수. 운동선수가 자신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시험도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최대 집중력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시험의 점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달부터는 최상의 그 몸과 정신의 상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내가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마스터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5, 6월 달에 공부가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5, 6월 달. 그래서 5, 6월 달에 내가 해이해지면 이제 후반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후반기가 힘들어지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 6월 달에는 아주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궁의 임신 276페이지 할 차례이죠. 자궁의 임신. 그래서 자궁의 임신은요. 자궁의 임신은 얘도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임용해서 얘가 진단검사하고 메토트릴렉스 MTX라고 하는 메토트렉세이트가 우리 시험에서도 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은 이게 얘도 발생률이 점점 많아지죠. 왜냐하면 자궁의 임신은 성병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성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난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난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난자란 정자라든지 수정란의 통과를 잘 못해서 자궁안을 못 가가지고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 되게 발생률이 꽤 높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자궁의 임신 온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애들이죠. 그래서 자궁의 임신의 기정관 부위는 이해를 하는 거죠. 별 2개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원인도 이해죠. 원인을 쓰라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원인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증상은 중요하죠. 증상. 그래서 증상은 별 3개를 좀 하시고요. 별 3개를 하시고 얘가 또 시험에 나오면 증상과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똑같은 거를 내기보다는 증상과 관련해서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궁의 임신을 보면요. 기정과 부위를 한번 볼게요. 기정, 그래가지고 자궁의 임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냐. 그래서 난관의 팽대부. 우리가 난관의 팽대부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얘가 못 내려온다는 거죠. 왜냐면 난관이 좁아져서 못 내려와가지고 특히 난관의 팽대부, 이 팽대부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얘도 뭐 기입형으로 나오면 시험에 나올 부분이에요. 팽대부라고 하는 부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튼 자궁의 임신이 팽대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 본 여러 기관에서도 얘가 거기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팽대부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병, 골반 간염이 특히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IUD도 자궁각 내에 이물질이 있으니까 자궁내 장치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정자가 IUD를 통과해가지고 원래는 IUD가 정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또 힘이 또 뭐 영리한 통과를 하나 보죠. 통과를 한 애가 네, 난관까지 갔는데 이제 자궁강에 못 들어가니까 얘가 자궁의 임신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에서는요.
여기에선 자궁 내막증을 한번 보면 자궁 내막증이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우리가 배울 건데 자궁 내막증. 그래서 자궁 내막증은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원래는 자궁 내막 조직에 자궁 내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자궁 내막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애가 자궁 내막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궁 내막증이 있을 때는요, 얘가 난관이라든지 난소 운동성이 떨어져요. 난관. 그래서 난관 같은 난관의 운동이 적으니까 얘네들이 못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난자나 정자, 수정란은 난관의 운동성에 의해서 얘가 내려오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난관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이제 자궁의 임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상. 그래서 우리가 자궁의 임신이 이제 파열된 거랑 파열되지 않는 거랑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 위험한 게 파열됐을 때가 특히 위험해요. 자궁의 임신. 특히 난관이 파열이 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난관이 파열. 그래서 파열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은 애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막 생리가 없었다 하고, 그리고 난관이라든지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질출혈이 있다. 그러면 자궁의 임신을 학교에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리가 있어야 될 때 생리가 없고 하복부에 막 통증이 생기고 또 질에 좀 출혈이 생겨. 그러면 자궁의 임신을 의심하셔야 할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 증상이 되게 중요한 증상이에요. 자궁의 임신에. 그래서 자궁의 임신인지도 대부분요, 자궁의 임신인지 알겠어요? 이게 대부분 초기에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의 임신인지 모르고 이제 응급실로 보통 오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이 자궁의 임신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자궁의 임신이요, 미혼이 많더라고요. 기혼인 경우도 있었는데 내가 경험했을 때 한 70%는 미혼이에요. 미혼인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약간 얘기했잖아요. 약간 좀 성적으로 너무 개방적 문란하지, 성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난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또 그런 애들은 계속 활동적으로 하잖아, 성관계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자궁의 임신이 되는 거죠. 본인은 자궁의 임신인지 모르고. 원래 책임 있는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뭐 성관계 해도 임신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성관계 너가 하게 되면 임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성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자궁의 임신이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파열이 되면 여기서 보면 질출혈을 하고 통증은 원래 파열되기 전에도 있었는데 파열이 되면 통증이 증가. 여기서 통증 증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심구토가 생기는 거. 얘네들은 근거가 중요해요. 왜 통증이 증가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탈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쿨렌스 사인도 그렇고, 이게 다 난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혈액이 복강 내에 누출해가지고 복막을 자극해서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얘 증상을 일으킨 근거를 쓰라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증, 그래서 날카로운 산통이에요. 얘가 난관이 파열이 되면, 처음에는 얘가 파열되지 않았을 때는 둔한 통증에서 경련성 복통이라고 했죠. 둔한 통증에서 경련성 복통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날카로운 산통은 아주 심할 때 우리가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산통이 되고, 그리고 복부 전체에 퍼지고, 왜냐하면 난관이 파열이 됐기 때문에 혈액이 복강으로 다 누출이 되죠. 누출이 되니까 이제 복부 전체에 퍼지고, 그리고 이제 혈액이 복막을 자극하니까 더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복막과 이제 횡격막 자극. 그래서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복막 위에 있죠. 왜냐하면 횡격막은 우리가 복강하고 흉곽을 나누는 애가 횡격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막까지 자극을 했다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누출이 심한 거죠. 복막까지 자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막까지
횡격막하고 복막까지 자극하는 거는 앞에서 이제 복강경 검사를 할 때 특히 이제 CO2 주입을 하게 되면 복막이라든지 횡격막까지 걔도 이제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도 이렇게 심하게 자극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막을 자극하게 되면 이제 통증도 증가하고 오심구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과 오심구토라고 하는 것은 복막을 자극했다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통증과 오심구토. 그리고 이제 바이탈이 떨어지죠. 출혈이 생기면, 우리가 출혈이 심하면 바이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혈압, 저혈압이 생기고 맥하고 호흡은 올라가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클렌스 사인, 우리가 췌장염, 급성 췌장염에서 있었던 복강 내 출혈을 의미하는 클렌스 사인, 제대 주에 이제 퍼렇게 먹는 징후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전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골반 검진을 보면요, 파열되기 전에는 난관의 팽만간, 여기서 난관의 팽만감까지만 파열되기 전으로 하시고요. 여기 이제 그 뒤에 있는 맥낭 덩어리를 후지렁개를 통해 촉지하고 촉지를 한다. 그 부분은 그거는 파열 후로 넣어주세요. 맥낭 덩어리를 후지렁개를 통해 촉지 거기까지만, 그거는 이제 파열 후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열되기 전은 난관에만 걔가 있기 때문에, 자궁의 임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제 팽만감이 있겠죠. 난관 부위에만 팽만감이 있겠죠. 근데 파열이 되면 이것이 이제 그 수정 상물이 복강 안에 누출이 되잖아요. 복강 안에 누출이 되고, 또 이게 뭔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맥낭이라는 거 앞에서 내가 봤었잖아요. 맥낭 부위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밑에 부위라고. 후지렁개로 이렇게 촉진이 가능한 부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맥낭 덩어리 후지렁개를 통해서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지렁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골반 검진을 할 때 우리가 손가락 검지랑 중지 두 손가락 우리가 질에 넣는다고 했잖아. 넣어가지고 후지렁개가 제일 깊은 부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후지렁개를 넣으면은 거기에서 맥낭이 그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촉지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맥란천자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강 안에 있는 거가 고이는 부위가 맥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낭 덩어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파열이 되면, 난관 임신이 파열이 되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에서 중요한 것이 초음파랑 이제 베타 HCG 검사라고 하는 거죠. 초음파는 베타 HCG 검사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맥낭 천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맥낭 천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맥낭 천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음파 검사로도 거의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하고 베타 HCG 검사로서 거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검사이고, 맥낭 천자는 그렇게 요즘은 많이 하는 검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검사니까 얘가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보면 자궁 내에서 제태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자궁 내에서 제태낭이 확인되지 않는 거. 왜냐하면은 자궁의 임신이기 때문에 자궁 안에 제태낭이 없고, 얘는 이제 95%가 아까 85%인가 난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낭에는 없는 거예요. 자궁 내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식 초음파랑 복부 초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애는 질식 초음파예요. 질식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 기구를 질을 통해서 삽입해가지고 초음파 영상을 보도록 하는 거고, 이제 복식 초음파는 복부에서 이제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식 초음파는 정상 임신에서는요, 제태낭을 임신 5주에 관찰한대요. 그걸 좀 써주세요. 질식 초음파는요, 이 제태낭, 우리가 임신했는지 처음에 하는 검사는 소변으로 베타 HCG로서 우리가 양성 반응이 되면 임신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산부인과를 가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보면 임신했다, 안 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질식 초음파는 보통 5주에, 임신 5주에 관찰이 돼요. 임신 5주에. 그래서 그건 또 중요한 거예요. 정상 임신에서 그 제태낭, 자궁 안에 있는 제태낭은 임신 5주에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5주에. 그래서 내가 임신한 지 내가 4주 됐을 때 가면 아직 질식 초음파에서도 제태낭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주 정도는 돼줘야 지식 초음파에서도 관찰이 된다. 제테낭이. 그래서 시기도 중요해요. 5주. 그리고 복부 초음파는 얘는 좀 늦어요. 복부 초음파는 6주에 제테낭. 우리가 제테낭을 태낭이라고도 하고 임신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6주에 확인이 돼요. 복부 초음파는 6주에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태아의 심장 운동. 태아의 심장 운동은 질식 초음파는 한 주씩 뒤에, 심장 운동은 한 주씩 뒤에 확인이 돼요. 관찰이 되는 거. 그래서 질식 초음파는 6주 후에 태아의 심장 운동이 관찰이 되고요. 질식 초음파는, 복부 초음파는 얘는 한 7주에, 임신 7주에 심박동을 확인이 된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되게 중요한 검사거든요. 초음파. 그래서 초음파는 우리가 질식하고 복부 초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임신 확인을 언제 확인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임신 5주 이렇게 외우면 돼요. 6주, 7주. 그래서 얘는 제태낭이라고 하는 것이 태낭이라고도 하고 임신낭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낭 안에 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5주 때 확인이 되고, 얘는 6주 때, 그리고 질식 초음파 6주 때 1주 후에 이제 심장 박동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심박동 확인한다. 얘도 이제 심박동. 얘는 7주랬죠. 잘못 썼어요. 7주. 1주씩 이게 하면 되잖아요. 1주씩. 그래서 5주를 기준 해가지고 얘는 6주. 그리고 복부는 얘보다 하나씩 다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6주, 7주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심장이 한 달 내 심장이 만들어진다 했었잖아요. 한 달 안에 심장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얘는 6주, 얘는 7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제태낭이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났는데도 심박동 확인이 안 되면 걔는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박동이 언제 뛰느냐, 그리고 제태낭이 언제 관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베타 HCG 연속적 검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상 임신은 이제 60에서 70일까지, 60에서 70일이 제일 높고요. 베타 HCG가 그 전에는 하루 이틀마다 거의 2배가 된다 했었어요. 2배가 된다고 했는데, 자궁의 임신이 되면 이제 베타 HCG가 더 이상 상승이 안 돼요.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2배씩 상승해야 되는데 얘가 이틀 후랑 거의 같다라고 하면 자궁의 임신을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도 낮아진다는 거죠. 프로게스테론. 자궁의 임신이면 우리 몸이 알아요. 임신이 자궁각 내에 없구나. 그러니까 몸의 호르몬 변화도 더 이제 정상 임신하고 틀리게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도 이때는 어디에서 나와요? 황체에서 나오잖아요. 황체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도 얘도 이제 이상한 곳에 이제 임신이 됐구나 그러면서 황체에서도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적게 분비를 한다는 거죠. 황체도 뭔가 퇴화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고 소파 수술로 자궁 내막을 생감을 하면 소파 수술로 자궁 내막을 생감을 하면 육모가 없는 탈락막. 우리가 탈락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랬어요? 자궁 내막을 탈락막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임신하면. 그래서 탈락막의 우리 정상은 육모가 그 탈락막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그 혈액을 취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육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궁각 내에는. 왜냐면 얘가 다른 곳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파열이 되면 맥락 청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혈액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응고되지 않은 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검사가 복강경 검사예요. 복강경 검사. 그래서 복강경 검사를 하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하고요, 베타 HCG 검사하고 복강경 검사도 되게 중요한 검사예요. 복강경 검사. 그래서 복강경 검사를 뭐라고 쓰냐면 자궁의 임신과 자궁의 임신의 위치와 골반 내 상태를
그래서 자궁의 임신, 그러니까 진단과, 그러니까 자궁의 임신 진단과죠. 자궁의 임신 진단과 자궁의 임신의 위치와 골반 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그래서 자궁의 임신을 진단하는 것과 자궁의 임신의 위치와 골반 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그래서 복강경 검사도 자궁의 임신에서도 중요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강경 검사는 제대 밑에를 이렇게 째는 거거든요. 째가지고 거기서 복강경은 거울이잖아요. 걔를 넣어가지고 복강안을 보는 거잖아. 복강안을 보면 난관에 임신되면 난관이 이게 커져 있겠죠. 그걸 실제로 보는 거예요. 복강경 검사로. 그리고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위치. 그리고 이제 골반 내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이 복강경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강경 검사까지 좀 알아주셔야 되겠죠. 복강경 검사. 왜냐하면 복강경 검사는 검사이기도 하고 이걸로 또 이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난관 그 부위를 절제를 한다든지 절개를 한다든지 절제를 한다든지 해줘야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자궁의 임신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강경 검사로 해가지고 시술을 하거나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또 MTX를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TX는 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별 2개를 하시고요. 별 2개를 하시고 뒤에 있는 복강경 검사는 이것도 별 2개를 해주세요. 사실 얘가 또 시험에 나오면 똑같은 거를 물어보기보다는 복강경 검사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MTX, 메토트렉세이트, MTX. 그래서 우리가 MTX는 항암제로서 이제 대사기량제로 아마 얘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확한 그 기전을 보면 MTX 엽산기량제예요. 엽산기량제. 그래서 빠른 속도로 분열하는 세포를 이제 파괴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잔류 조직을 제거한다. 그래서 아까 복강경 수술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애가 MTX예요. MTX. 그래서 이제 엽산기량제. 우리가 세포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엽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세포가 얘가 이제 새로 만드는 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DNA를 합성하는 데 엽산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엽산제를 복용하도록 했었잖아요.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얘는 엽산 기량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포의 엽산을 차단시키는 거죠. 차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세포가 뭔가 이제 그러면서 차단시키는 세포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세포에는 엽산이 필요한데 여튼 엽산을 제거를 시켜가지고 세포를 파괴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잔류 조직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간호를 보면 얘 간호가 사실 중요해요. 간호도 시험에 나온 거 외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외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HCG 검사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왜 검사를 하겠어요? 태반이 잔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HCG를 검사하는 거예요. 잔류 조직을 제거하는 게 이 MTX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잔류 조직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하는 거. 하기 위해서 베타 HCG. 우리가 베타 HCG가 중요한 게 이제 태반이 나갔는지 확인하는 걸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고 그리고 인공 임신 준절 수술을 했을 때도 그때도 임신 검사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태반이 나간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걔도 임신 검사로서 베타 HCG를 하는 검사였거든요. 그리고 피임. 그래서 얘는 2개월간 지금 피임하고 감염 가능성 하고요. 감광성. 이거는 이 약이 항암제라고 했었잖아. 그만큼 독한 약이기 때문에 피임이라든 이 3가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한 약,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임. 왜냐면 2개월간 피임. 유산약물로 임신 절대.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는 치료 후에도 2개월간은 약이 남아있잖아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약이 남아있잖아요. 그 잔류되어 있는 그 약이 임신했을 때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태아에게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얘도 골수를 우리가 항암제는 대부분 골수를 억제하잖아요. 골수를 억제해가지고 감염 위험성이 커가지고, 그래서 감염 위험성이 크니까 지금도 질내에 삽입하는 거. 세척, 성교, 타폰. 이거는 우리가 질내에 시술을 했을 때 대부분 감염 위험성이 높을 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 애들이에요.
세척, 성교, 탐폰 이런 걸 쓰지 않도록 하고 또 감관성, 햇빛 노출. 그래서 햇빛에 노출하면 이제 피부가 발진이 생기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이제 햇빛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MTS를 투여하는 동안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이제 알코올이나 엽산하고 엔세이드 지금 세 가지를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노출되고 자궁의 임신 부위가 파열될 수 있으니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작용 노출 위험이 있고 자궁의 임신 부위가 파열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알코올, 엽산, 엔세이드예요. 비스테로성 진통제. 그래서 이것도 앞 글자 따서 뭐 알염비 해도 돼. 알염비를 조심해야 된다. 알염비, 알코올, 엽산, 비스테로이드 진통제, 알염비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있으면 이거 지금 오히려 이제 부작용 노출도 위험이 크다. 이 약의 MTX는 부작용이 있는 애를 했잖아. 독한 약이어가지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 노출도 위험이 크고 또 자궁의 임신 부위가 파열이 되고 그러면 상태가 더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작용 노출 위험이 크고 자궁의 임신 부위가 파열될 수 있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 수술. 복강경 수술로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복강경 수술이 앞에 빠져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복강경 수술로 난관 절제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상 난관 절개술을 할 수 있어요. 선상 난관 절개술, 난관 절제술하고 3부 여성 간호학은요. 수술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수술도 좀 알아야 돼요. 좀 중요한 애들은. 그래서 얘 수술도 좀 알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난관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 난관 절제술. 말 그대로 이거는 난관을 절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관을 절제를 하는 거. 그래서 임신을 원하지 않고 이제 난관을 보존해. 제발. 그래서 난관 절제술은 지금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난관 절제술을 하고요. 임신을 원하면 뭐를 한다는 거죠? 선상 난관 절개술을 한다는 거죠. 선상 난관 절개술이라고 하는 것은 난관을 절개해가지고 임신 조짐만 제거하니까 난관은 보존시키는 거예요. 난관은 보존. 그래서 이제 임신 조짐만 제거하는 게 선상 난관 절개술. 그냥 난관을 절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난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난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신을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스가 많다 했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임신을 원하겠죠. 임신을 원하면 얘네들은 선상 난관 절개술을 해줘야 하겠죠. 근데 임신을 기혼 여성이야. 애가 2명 있어. 또 임신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든지 또 이제 자궁의 임신이 파열이 됐어. 파열이 돼가지고 출혈이 너무 심해. 그럴 때는 난관 절제술을 한다는 거죠. 난관 절제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그 난관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 난관을 절제를 하니까 얘는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신 안 된다. 아니, 임신 안 되진 않죠. 왜냐하면 난관은 2개니까. 2개니까 한쪽만 절제를 해도 나머지 하나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임신을 할 수 있죠. 있지만 하여튼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임신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보존을 다 하고 싶잖아요. 하나니까 선상 난관 절개술을 하고 임신 원하지 않고 난관에 파열이 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난관 절제술을 한다라는 거죠.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쌀파살라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염증성 장질환에서 나왔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세균의 엽산 합성을 저해하는 기전이 약간 유사하지만 틀려요. MTX하고.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쌀파살라진 같은 경우는 엽산이 포함된 음식을 증가시키라고 했어요. 엽산. 오히려 이제 쌀파살라진은 세포 안에 엽산이 합성을 방해하게 하는 거는 같지만 쌀파살라진 같은 경우는 엽산을 복용해도 뭐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엽산 복용을 많이 하라고 했고요. MTX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엽산을 엽산한 거 누구도 알코올, 그리고 이제 엔세이드, 알염비. 얘네들을 이제 복용하면 걔는 뭐랬어요? 부작용이 더 생길 수가 있다고 했죠.
부작용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또 자궁의 임신 부위가 파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걔는 엽산을 먹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포상기태를 보도록 할게요. 포상기태. 그래서 포상기태도 네, 포상기태도 되게 중요한 애죠. 그래서 포상기태는 별 3개를 할게요. 왜냐면은 포상기태가 우리 임용이 시험에 안 나왔었네요. 안 나오는데 이제 국시에서는 많이 나왔고요. 나왔고 그리고 이제 포상기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얘가 되게 중요 질환이에요. 발생률은 사실 자궁의 임신이 발생률은 더 높아요. 포상기태는 자궁의 임신보다는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발생해요. 얘도 발생하고 그리고 포상기태는 이게 이제 육모상피암, 암으로 될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되게 중요한 애예요. 포상기태가. 그리고 우리가 10대 임신, 그리고 여기 위험인자를 보면 10대 임신이라든지 40대 이후의 노산, 요즘 노산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포상기태가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또 배란 촉진 그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난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기태도 발생률이 점점 올라가는 애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의 부분은 이해를 하는 거고 이제 종류는 별 2개를 좀 하시고요. 육모상피암은 되게 중요하죠. 걔는 별 3개가 되겠고 진단은 별 3개예요. 진단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증상도 별 3개짜리죠. 증상 별 3개인데 얘도 증상을 뭐 딸딸딸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합병증도 이제 별 3개. 합병증에서 중요한 합병증은 이제 육모상피암하고 폐색전증이 중요한 합병증이에요. 육모상피암하고 폐색전증. 그리고 사실 그 위에 있는 임시성 고혈압하고 루테인 낭조 이 이제 포상기태는 되게 관련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걔도 되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상기태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이제 육모가 이제 수포변성을 기태를 형성한 거죠. 포도송이 같이 기태를 형성한 거. 육모. 그래서 우리가 육모는 영양막에서 나오는 애거든요. 영양막에서 이제 육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포상기태를 영양막 질환이라고도 해요. 영양막 질환이라고도 하고 또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완전기태랑 부분기태가 있죠. 완전기태랑 부분기태. 그래서 완전기태가 많으니까 이제 완전기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전을 보면 그리고 완전기태는 이제 육모상피암 20%. 그래서 20%가 육모상피암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이 된다고 한다는 거 20%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기전은 내가 조금 이해를 조금 하고 기전도 얘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전은 이제 그래서 별 2개가 되는 거고요. 기전. 그래서 이제 완전기태 같은 경우는요. 이 난자에 핵이 없어요. 우리가 핵 안에는 DNA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난자나 정자나 다 안에 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난자에 핵이 없어요. 핵이 없고 그래가지고 얘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2케이스인데요. 이제 얘가 이제 한 개의 정자에 의해서 정자가 얘가 뭐 증식을 해가지고 복제가 돼가지고 이배수체. 그래서 우리가 완전기태는요 이배수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자 난자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배수체죠. 왜냐하면은 정자 23개랑 난자 23개의 염색체가 만들어가지고 이배수체인 46개의 염색체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배수체예요. 우리는 이배수체. 그래가지고 46 염색체가 되잖아요. 그게 이배수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자는 이제 이거는 제가 쓸게요. 쓰면서 하니까 좀 이해가 낫겠다. 완전기태하고요. 부분기태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냐면 완전기태하고요. 부분기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완전기태는요. 여기 난자에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그리고 핵이 없으니까 DNA도 없는 거예요. DNA라고 하는 건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염색체를 있어야 우리 46개 우리가 난자는 26개 염색체를 있잖아요. 성염색체하고 상염색체라.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자가 얘한테 들어왔어요. 정자는 염색체가 있죠.
있죠. 그래가지고 염색체가 얘가 우리가 어떻게 했어? 22개의 X 또는 22개의 Y가 있잖아. 이건 상염색체, 얘는 성염색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정자 하나만 들어왔어요. 하나만 들어가지고 얘가 이것을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이 배수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복제를 해가지고 이 배수체가 되면 44개 플러스 X로 되는 이 배수체가 되는 거. 그래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케이스가 많고, 또 다른 케이스는 정자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정자 2개. 그래서 정자 2개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22X 하나는 얘고, 이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44개의 XY가 되잖아요. XY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수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몇 개예요? 이거 하면 46개잖아요. XY까지 합하면 46개죠. 그래서 46개라고 하는 것은 이 배수체예요. 우리 정상적으로 이 배수체잖아요. 근데 얘는 정자로만 이 배수체가 된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우리는 난자 전자가 합해져가지고 이 배수체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난자에 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 케이스에 의해서 이 배수체가 형성이 된 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완전 포상 기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 기태. 그다음 부분적 기태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부분적 기태는요, 난자에 핵이 있어요. 난자에 핵이 있어요. 핵이 있으니까 얘가 DNA가 있죠. 22 난자는 X잖아요. 이게 있어요. 있는데 얘는 정자가 2개가 들어온 거예요. 정자. 그러니까 정자 2개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자 2개는 이런 옵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무슨 배수체가 돼요? 3배수체가 되는 거죠. 3배수체. 얘는 3배수체가 되는 거예요. 3배수체.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래서 44에서 정자 2는 X 또는 Y잖아요. 여자는 X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X로 온다든지, 뭐 Y로 온다든지, 한 이런 형태의 3배수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3배수체. 그래가지고 완전 포상 기태는 완전히 기태로만 있고, 얘는 부분 기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태아가 있을 수도 있고, 태반도 좀 있을 수 있고, 기태가 부분적으로 있다. 그래서 완전 기태는 얘는 육모 상피암이 더 발생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돼요. 기전을. 그죠? 그래서 완전 기태는 아까 핵이 없대죠. 난자 안에 핵이 없다고 했어요. 핵이 없고, 이제 부분 기태는 난자에 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자 2개가 대부분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한번 보면요. 이제 베타 HCG. 그래서 우리가 베타 HCG가 영양막에서 그냥 생긴다라고 하라고 했어요. 영양막.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뭐 세포체 영양막, 후기에는 세포체 영양막하고 합포체 영양막, 후기에는 이제 합포체 영양막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합해서 그냥 영양막이라고 해도 돼요. 영양막에서 이제 HCG가 증가. 그래서 얘는 HCG가 계속 증가를 해요. HCG. 그래서 얘는 지금 태아는 없고 거의 이 영양막에서 수포를 막 형성하는 거잖아요. 영양막에서 수포를 형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막이 많은 거예요. 많기 때문에 HCG가 많은 거죠. HCG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HCG 분비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CG 분비가 많고요. 그리고 진단이 되게 중요하댔어요. HCG 분비가 얘는 많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초음파 검사에서 보면 태아의 골격이 없어가지고 벌집 모양, 눈보라 내리는 모양, 이게 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기태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보라나 벌집 모양의 그런 이제 초음파를 보면 걔는 포상 기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는요, 베타 HCG가 걔는 떨어진댔죠. 정체됐거나 감소하거나 정체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걔 초음파는 자궁 내에는 제태낭이 안 보인다 했었어요. 근데 얘는 벌집 모양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나타나는 증상에서 중요한 게, 얘도 이제 증상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질출혈하고 거대 자궁이에요.
거대 자궁. 그래서 질출혈은 아까 자궁의 임신도 질출혈이 있었죠. 근데 얘는 질출혈이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혈액을 받쳐주는 태반이 없어가지고, 모체의 혈액을 받아주는 태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얘도 기전이 처음에 나올 수 있어요. 포상기태 환자가 질출혈이 많다, 질출혈이 많은 근거를 쓰라라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모체의 혈액을 받아주는 태반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모체의 혈액을 받아주는 태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저탈락막하고, 기저탈락막이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육모막, 육모랑 이게 이제 합해져서 우리가 태반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저탈락막에는 모체의 혈액이 있고, 그리고 육모막, 육모에는 태아 혈액이 있는 거예요. 사실 태아 혈액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체의 혈액을 받쳐주는 태반이 없다. 얘는 태반이 없잖아요. 다 연약막으로 동글동글하게 포상. 그래서 수포, 이 포상 기태를, 이 기태를 수포성 병변이라고도 하거든요. 기태를 수포성 병변이라고 하니까 태반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태반이 있어야 되는 게 태반하고 태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탈락막에는 모체의 혈액이 있는데, 그 혈액이 얘의 태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출혈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거대 자궁. 대부분이 이제 자궁의 크기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치골결합 위에 있는 것이 3, 4, 5로 외우라 했었죠. 3, 4, 5. 배꼽에서 5개월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자궁이 정상보다 크면 포상기태라든지 뭐 거대아가 아니면 다태아가 아니면 자궁의 크기가 크면 포상기태를 의심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포상기태. 자궁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임신 오조증이 지속이 된다. 얘가 HCG가 높다고 했잖아요. 포상기태에서. 그래서 HCG가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심부터 임신 오조증. 우리가 임신 오조증은 5, 6주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주 내지 길으면 뭐 16주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계속 임신 오조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얘는 임시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포상기태에서 임시성 고혈압이 왜 발생하는지까지는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역학 연구를 했더니 포상기태 있는 산모에게서 임시성 고혈압과 자간전증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20주 이전에서부터 이제 임시성 고혈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임시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혈압이 갑자기 이제 정상이었던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있어. 12주에도. 그러면은 얘도 포상기태를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시성 고혈압은 보통 20주 이후에 발생하는데 그 전에 임시성 고혈압이나 자간전증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상기태 산모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것도 유발되고, 그리고 루테인 낭종.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유발되는 것도요, 기전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임신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었잖아. 에스트로겐이 증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티록신 결합 글로불린이 생기면서 T3, T4가 증가를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임신 중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더 많이 유발이 된다는 거죠. 7%라고 하면 막는 거거든요. 더 많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루테인 낭종이라고 하는 것이 얘한테 되게 관련돼 되게 중요한 애죠. 난소의 종양이에요. 루테인 낭종은 난소의 종양. 여자들이 난소의 종양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난소의 종양 중에 하나예요. 루테인 낭종이. 그래서 이 루테인 낭종은 이제 HCG의 자극을 받아서 얘가 생기는 거예요. 루테인 낭종. 그래서 루테인 낭종은 얘는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는 애예요. 되게 포상기태랑 되게 연관된 중요한 낭종이거든요. 난소의 낭종. 루테인 낭종 이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합병증이 육모상피암이랬죠. 육모상피암. 그래서 육모상피암이 어디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거 부위도 알아야 돼요. 육모상피암이 전이를 해가지고 폐가 80%죠. 폐가 80%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상기태 산모는 가기 전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요.
흉부 엑스레이 계속 찍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윤모 상피암이 또 생겼는지 아니 폐색전증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여튼 윤모 상피암은 특히 흉부 엑선 촬영은 네, 폐 윤모 상피암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폐에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폐 다음엔 누구예요? 골반이나 질, 하여튼 골반질도 생길 수 있는데 폐가 제일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얘가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윤모막 세포라고 하면 윤모막 세포에 의해서 폐색전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출혈이 많다고 했잖아요. 출혈이 많아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치료를 보면 그래서 치료도 별 2개 하시고요. 간호는 별 3개를 해주셔야 돼요. 간호는 별 3개, 치료는 별 2개. 그래서 이제 흡입 소파술은 우리가 소파술은 DNC가 있고요. 그리고 흡입 소파술이 있어요. 그래서 DNC는 자궁내를 긁어내는 애가 DNC이고, 흡입 소파술은 석션이에요. 흡입해가지고 제거하는 거죠. 석션, 흡입해가지고. 그래서 석션하면 얘가 빨려 들어오니까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흡입 소파술로 이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얘도 우리가 항상 자궁경 안을 뭐 확실히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육모 상피암으로도 이게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MTS를 쓴다는 얘기예요. MTX 쓰는 거, 아까 자궁의 임신도 MTX 쓴다고 했었죠. 자궁의 임신도 걔도 아까 복강경으로 난관 절제술을 한다든지 선상 난관 절개술을 한댔잖아. 하고 나서도 그게 조직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 세반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걔도 MTX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MTS를 써요. 그래서 기전은 똑같죠. 아까 빠른 속도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하기 위해서 엽산을 기량시켜가지고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이제 파괴, 잔류 조직 제거하는 같은 효과예요. 그기 위해서 이제 MTX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호를 보면요. 간호는 지금 거의 계속 팔로우를 해줘야 해요. 얘가 팔로우. 왜냐하면 위험한 것이 얘가 이제 육모상피암은 이렇게 했어도 얘가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육모상피암. 그래서 육모상피암은 아무래도 이제 기태가 뭔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제거했어도 기태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남아있는 것이 이제 폐로 육모상피암으로 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검사가 자궁 크기랑 HCG랑 흉부 엑스선 촬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팔로우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골반 검진에서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HCG. 그래서 육모 상피암일 때는 HCG가 상승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폐는 육모 상피암이 전이가 잘 됐다고 했어요. 전이가 잘 됐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1년간 피임이죠. 1년간 피임하는 이유. 이것도 지금 피임하고 아이오디 금지 둘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년간. 그래서 1년간 피임한다. 왜냐면은 우리가 임신하면 HCG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임신해서 HCG가 상승했는지 아니면 육모상피암으로 인해서 HCG가 상승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피임해요. 아까 앞에서 자궁의 임신은 MTX를 한 자궁의 임신은 얼마 동안 피임하라고 했어요? 걔는 2개월, 두 개월. 그거는 MTX 때문에 그런 거죠. MTX가 태아한테 영향을, 몸에 남아있는 MTX가 태아한테 유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걔는 2개월 동안 피임이었고, 포상기태는 이거는 감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피임해요. 육모상피암과 감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 IUD는 금지. IUD. 그래서 IUD는 자궁 청공. 그래서 얘가 자궁에 지금 막 기태들이 생겨가지고 흡입 소파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궁이 아무래도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약한 상태인데 IUD를 하게 되면 자궁이 청공될 수 있다. IUD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궁 청공이었어요. IUD의 부작용 페인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궁 청공 그게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IUD는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쉬었다가 10시 5분에 하도록 할게요.